하루 중 아이랑 노는 시간 많아야 1시간에서 2시간이죠. 그 시간에 뭐하고 놀아줘야 할지 늘 막막했어요. 그냥 블록놀이, 색칠 공부, 솔직히 뭔가 해주긴 하는데 이게 진짜 도움이 되는지 확신이 없더라고요. 게다가 놀아주는 게 육아의 보너스가 아니라 아이의 두뇌랑 자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 뒤늦게 알았어요. 알고 나니까 너무 후회됐어요. 저도 그렇게 흘려보낸 시간이 많거든요. 근데요, 놀이도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냥 시간 때우는 놀이 말고 두뇌 발달과 자존감을 동시에 키우는 놀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저는 그걸 아주 작은 습관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상위 0.1% 아빠들이 실천하는 놀이 비법 5가지를 정리해서 드릴게요. 듣기만 해도 어렵지 않고요. 바로 오늘부터 따라할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놀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게 될 겁니다. 저는 지금 9개월 그리고 38개월 된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첫째한테 미안한 게 많아요. 일만 하느라 잘 못 놀아줬거든요. 근데 둘째는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놀이의 방식을 바꾸니까. 그 짧은 시간에도 눈빛이 반짝반짝해요. 자신감 있는 아이로 자라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확신했어요. 아, 이거는 누구든지 알면 좋겠다. 엄마든 아빠든 상관없어요. 오늘 영상, 이건 육아의 레벨이 달라지는 포인트가 될 거예요. 우리는 보통 놀이를 쉬는 시간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이한테 그게 공부고 성장이고 인생이에요. 하버드 의대 아동발달 연구팀에선 이렇게 말해요. 놀이 시간 동안 아이의 전두엽 활동이 최고조에 이른다. 즉, 놀이가 아이의 생각하는 힘, 감정 조절 능력을 기르는 뇌 운동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블록을 쌓고 역할놀이를 하고 혼자 상상하는 시간, 그게 그냥 노는 게 아니라 뇌가 막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존감이요. 아이 자존감은 거울처럼 반사되는 부모의 반응에서 자라요. UC 버클리 심리학 박사 존 바울비는 자존감 형성을 이렇게 설명해요. 반복되는 긍정적 상호작용이 자존감의 뼈대를 만든다고요. 즉, 부모가 진심으로 집중해서 놀아준 시간만큼 아이는 나는 소중한 존재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그게 공부보다 더 중요하고 성격보다 더 먼저 형성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떻게 놀아주느냐예요.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게 아니라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아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뭐 할까 보다 너가 하고 싶은 거 해보자 라고 제안해 보세요. 선택을 통해 주도권을 느끼면 자기 결정력과 자존감이 함께 자라요. 두 번째, 평가하지 않기.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보단 그렇게 생각했구나 라고 말해보세요. 틀렸다는 느낌이 반복되면 아이는 시도조차 꺼리게 돼요. 세 번째, 리액션을 크게 해주기. 이걸 이렇게 만들었어? 진짜 멋진데? 반응이 클수록 아이는 자기 행동에 가치를 느껴요. 뇌과학적으로도 도파민이 활성화되고 반복 학습이 강화됩니다. 실천법으로는 아이에게 선택권 주기. 오늘은 내가 놀이 선생님 해볼래? 평가 대신 공감. 오, 이건 무슨 생각으로 만든 거야? 리액션은 크게. 와, 이거 진짜 아빠는 상상도 못했어. 예전엔 제가 그랬어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늘 방향을 정해줬거든요. 근데 아이가 점점 말수가 줄고 혼자 하려는 걸 피하더라고요. 나중엔 아빠랑 놀기 싫어까지 들었어요. 솔직히 충격이었어요. 그런데요, 제 친구는 전혀 반대예요. 아이가 놀이 시간에 늘 리더예요.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말하고 기획하고 상상해요. 그 친구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이랑 놀 때 그냥 따라간다고. 오히려 그게 아이의 자존감과 사고력을 동시에 키워준 거더라고요. 아이의 뇌는 놀이로 자라고 자존감은 부모의 반응으로 자라요. 그리고 그 둘은 매일매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상위 0.1% 아빠의 놀이 비법 1가지. 아이를 따라하기 놀이. MIT 두뇌과학 연구소에서 유아기의 모방놀이가 사회적 지능과 자기조절 능력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고 했어요. 사람 뇌엔 미러 뉴런이라는 게 있죠.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뇌가 반응하는 신경세포예요. 이걸 자극하면 감정 공감 능력, 집중력, 사회성이 쑥쑥 자라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엄청나게 따라해요. 말투, 손짓, 표정까지. 놀이 시간에 이걸 잘 활용하면 아이의 뇌는 아주 유의미한 자극을 받게 됩니다.
실천법, 따라하기 놀이의 핵심 3단계. 실제로 저는 따라하기 놀이를 이렇게 구성했어요. 첫 번째, 아이가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기. 아이가 손을 흔들면 똑같이 흔들어요. 아이가 점프하면 같이 점프해요. 말투, 행동, 표정까지 흉내내는 거예요. 이건 그냥 놀아주는 게 아니라 나는 너에게 집중하고 있어 라는 신호를 주는 겁니다. 두 번째, 이건 너가 만든 놀이야 라고 말해주게. 너가 움직이는 대로 아빠도 움직일게. 이렇게 말하면 아이는 리더십과 자기 주도성을 느껴요. 세 번째, 역할 전환. 아이가 따라하게 하기. 놀이 후반에는 이번엔 아빠가 해볼게. 너가 따라해볼래? 이렇게 바꾸면 아이는 관찰력, 기억력, 규칙 이해력을 훈련받습니다. 예전엔 이런 놀이 못했어요. 아이가 뭘 하자고 하면 그건 재미없잖아. 솔직히 말하면 아이가 나랑 노는 걸 귀찮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아이는 저한테 리모컨처럼 움직이길 바란 게 아니라 같이 반응하고 공감해주는 존재가 되어주길 바랐던 거였어요. 제 지인은 아예 따라하기 놀이 선생님이라는 캐릭터로 놉니다. 하루 10분 아이가 하는 걸 따라하고 리액션 해주기만 했는데 아이가 어린이집 발표 시간에 자발적으로 나가더래요. 아빠가 날 따라했으니까 나도 앞에 나설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생긴 거죠. 정말 감동받았어요. 놀이 하나로 자존감이 이렇게 자라날 수 있구나 싶더라고요. 놀아주는 게 아니라 아이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따라한다는 건 집중의 가장 강력한 표현이에요. 저는 아이가 아빠 따라해봐 하고 웃으면서 말할 때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왜냐면 그건 저를 진짜로 믿고 사랑하고 함께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진짜 놀이의 힘 아닐까요? 상위 0.1% 아빠의 놀이 비법 2가지. 감각놀이, 창의력 놀이, 촉감 상상 놀이. 컬럼비아 대학교 뇌신경학과 연구에 따르면 감각 통합이 안정된 아이는 집중력, 감정 조절력, 학습력이 더 높다고 해요. 특히 만 3세에서 6세는 감각 통합 골든타임이거든요. 만지기, 비비기, 흙 밟기, 미끌미끌한 것 만지기. 이런 감각 자극이 신경세포 연결을 강화해요. 또 하버드 교육대학원에서는 촉감 활동이 언어 발달과 상상력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고 했어요. 즉 손으로 만지는 경험은 뇌를 확장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자극 중 하나라는 거예요. 실천법, 촉감 상상놀이 이렇게 해보세요. 저는 이 놀이를 주로 바닥에서 테이블 없이 도구보다 감각 중심으로 해요. 첫 번째, 밀가루, 찰흙, 젤리, 쌀 등을 큰 쟁반에 깔기. 시중에 감각 통합 놀이 세트 이런 거 비싸게 팔지만 밀가루 500원어치면 충분해요. 아이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넓게 펴주고 이건 뭐처럼 느껴져? 라고 물어보세요. 두 번째, 아이의 말에 상상으로 덧붙이기. 아이가 이건 눈 같아? 하면 오! 그 눈사람 만들어 볼까? 아이가 느끼는 감각을 언어로 연결하고 거기서 상상력과 이야기 구성력이 자라납니다. 세 번째, 창의적으로 마무리하기. 만들어진 결과물을 가지고 역할놀이로 확장해보세요. 예를 들어 눈사람이 길을 잃었대. 우리 같이 도와줄까? 감각, 상상, 이야기, 공감 능력까지 연결됩니다. 저는 처음에 집이 지저분해지는 게 싫었어요. 밀가루 떨어지면 그만하자. 물 흘리면 다 치워. 그렇게 놀이를 끊었죠. 그런데 그게 아이 입장에선 아빠랑 놀면 제한받는다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결국 저 때문에 아이가 도전하고 탐색하는 기회를 잃은 거죠. 반대로 제 지인은요, 하루에 한 번은 꼭 바닥에 신문지 깔고 쌀이나 밀가루로 감각놀이를 해요. 아이가 찰흙으로 괴물을 만들면 그걸 보고 무조건 같이 놀아줘요. 아이가 무서운 괴물 얘기를 할 때는 요즘 무서운 꿈 꾸는구나 하며 감정을 읽어주고 표현하게 도와줘요. 그 아이는 스스로 생각하고 상상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손에 묻히는 만큼 아이의 감정도 표현돼요. 지저분한 게 아니라 아이의 내 속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밀가루가 묻은 작은 손이지만 언젠가 그 손으로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을 제대로 말할 수 있는 따뜻한 아이로 자라날 거예요. 그 출발은 아주 단순한 감각놀이에서 시작됩니다. 상위 0.1% 아빠의 놀이 비법 3가지. 감정 이름 붙이기. 규칙 있는 보드게임 놀이. 스탠포드 아동심리학 연구소에 따르면 만 3세에서 7세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자기 조절력입니다. 이 시기에 감정 표현과 충돌 조절을 경험하지 못하면 커서도 분노 조절이나 사회성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이 조절력이 단순히 훈계로 생기지 않아요. 오히려 놀이 속의 규칙 그리고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통해 성장합니다. 실전법으로는 감정, 규칙, 보드게임 놀이. 이 놀이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감정에 이름 붙여주기 그리고 규칙에 맞춰 차례 지키기예요. 첫 번째, 아이가 게임에서 지거나 실수했을 때 감정을 말해주기. 예를 들어 지금 속상해? 화가 났구나. 너무 아쉬웠겠다. 아이가 감정을 말로 이해하면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준비가 돼요. 미국 하버드대 교육 보고서에선 아이가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뇌 감정 조절 회로가 안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쉬운 규칙보드 게임 활용. 간단한 규칙이 있는 게임으로 기다리기, 지키기, 지면 인정하기를 훈련해요. 아이는 이 과정을 통해 규칙에 대한 이해력과 자기조절력을 익힙니다. 세 번째, 감정을 말로 끝내기. 화났을 땐 이렇게 말해요. 예를 들어, 아빠, 나 지금 속상해. 나 이겼을 땐 기분이 최고야. 이게 반복되면 아이는 감정을 행동으로 터뜨리는 게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돼요. 처음엔 아이가 지면 울고 화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못 참아? 하면서 화를 냈죠. 근데 알고 보니 그게 문제였던 게 아니라 감정을 말로 표현할 방법을 몰라서였어요. 나는 그걸 알려주지도 않고 결과만 지적했던 거죠. 제 친구는 아이가 게임에서 졌을 때 졌다고 해서 화내도 괜찮아. 그런데 그걸 말로 해보자 하며 감정 카드를 함께 꺼냈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속상해요 라는 카드를 고르게 했죠.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니 아이가 이제는 스스로 나 속상해 라고 말하더래요. 그 아이는 분노를 참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풀 수 있게 된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부러웠어요. 아이에게 필요한 건 감정을 지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규칙 안에서 실패해보는 경험, 그것이 자존감을 키웁니다. 저는 이제 아이가 졌을 때 눈물이 나는 것이 성장통이라는 걸 알아요. 그걸 감정으로 말하고 차례를 지키는 그 짧은 놀이 안에 아이 인생에 중요한 배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드게임이라는 포장지로 사랑스럽게 선물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모니까요. 상위 0.1% 아빠의 놀이 비법 4가지. 감정 그림책 놀이, 롤플레잉 따라 말하기. 미국 컬럼비아대 유아 언어 발달 센터에서는 정서 단어 기뻐요, 속상해요, 무서워요 같은 단어를 자주 듣고 따라한 아이일수록 공감 능력과 언어 표현력이 빠르게 성장했다고 밝혔어요. 특히 감정이 담긴 대화를 자주 해본 아이가 나중에 학교에서 친구 관계도 더 원만하고 말로 자신의 마음을 설명할 줄 아는 성인이 된다고요. 실전법으로는 감정 그림책과 역할놀이, 감정 중심 그림책을 함께 읽기. 감정을 다룬 책을 고른 다음 아이와 감정 단어의 동그라미 치기 놀이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 여기 주인공이 속상하대. 너도 그런 적 있어? 아이의 기억과 감정을 꺼내는 트리거가 됩니다. 두 번째, 감정 따라 말하기 롤플레잉. 등장인물의 대사를 따라하며 말해보게 하세요. 예를 들어, 나 오늘 진짜 기뻐. 아까 형이 장난감 뺏어서 속상했어. 부모와 함께 번갈아 말하는 것만으로도 언어 리듬과 감정 표현을 익히게 됩니다. 세 번째, 역할을 바꿔서 놀이 확장. 이번엔 아이가 부모 역할, 부모가 아이 역할. 나는 오늘 어린이집에서 실수했어. 기분이 어땠을까? 이 질문을 던지면 아이는 타인의 감정을 상상하고 표현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그냥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는 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책 내용을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일방적으로 읽기만 하고 아이의 감정을 끌어냈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책은 읽었지만 대화는 없었던 거죠. 제가 아는 엄마는요, 매일 자기 전 10분 동안 아이랑 감정 따라 말하기 놀이를 해요. 책을 읽다가 등장인물이 울면 같이 울음소리도 내보고 왜 울었을까? 아이에게 물어요. 처음엔 서툴렀던 아이가 어느 날은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오늘 동생이 내 인형을 뺏어서 슬펐어. 근데 참았어. 그 순간 엄마는 눈물이 핑 돌았대요. 그 작은 문장이 감정 표현력의 성장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아이가 말문을 트게 해주는 건 문장이 아니라 공감이에요. 말하기는 기술이 아니라 감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책을 읽어주는 아빠보다 아이 마음을 들어주는 아빠가 되고 싶다고요. 매일 10분 그림책 속 슬픔 하나, 기쁨 하나만 함께 느껴줘도
우리 아이는 세상에서 감정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언어의 시작이고 공감의 첫걸음이더라고요. 비법 5번째, 실패 놀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놀이. 실패를 경험시키는 놀이, 자존감을 꺾지 않고 키우는 방법. 성취감보다 회복 탄력성이 먼저다.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자 캐롤 드웩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성공해서가 아니라 실패했을 때 무너지지 않아서 높아진다. 또 미국 하버드대 의대 소아정신과 보고에 따르면 반복적인 성공만 경험한 아이보다 실패를 겪고 이겨낸 아이가 자기 효능감이 더 높고 장기적으로 더 행복하고 안정된 정서를 가진다고 합니다. 실천법으로는 실패를 놀이화하기. 첫 번째, 실수해도 괜찮아 놀이 만들기. 두 번째는 다시 도전하기 챌린지. 실패 후 다시 도전하는 과정을 놀이처럼 표현. 예를 들어 아이가 실수로 넘어졌을 때 자, 리셋 버튼 누르자 하고 무릎을 툭 치며 다시 도전하게 하는 겁니다. 실패, 감정정리, 재도전의 흐름을 반복 학습합니다. 세 번째, 실패 스티커북 만들기. 아이가 실패하거나 실수할 때마다 특별 스티커 하나씩 주기. 이건 포기하지 않는 용기의 증거야 라고 말해주세요. 일정 개수 모으면 같이 간식 먹기, 특별 놀이하기 등 보상을 주세요. 성공보다 도전의 가치를 먼저 알려주는 습관. 예전에는요, 아이가 먼저 잘하면 박수치고 칭찬했어요. 그런데 조금만 실수하면 저도 모르게 얼굴이 굳어졌죠. 그러다 어느 날 아이가 블록놀이를 하다가 안 해 하고 확 집어던지는 걸 보고 깨달았어요. 실패해도 괜찮다는 말 한 번만 해준 적이 없구나. 제 친구는 아이랑 매일 저녁 실패 자랑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 뭐 실수했는지 서로 얘기하면서 아이가 이렇게 말했대요. 오늘 우유 엎질렀는데 엄마가 나한테 박수 쳐줬어. 그 아이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도전할 줄 아는 아이가 됐어요. 자존감은 성공에서 오지 않아요. 실패를 견딘 경험에서 자랍니다. 실패해도 사랑받는다는 걸 느낀 아이는 어떤 시련도 버틸 수 있어요. 아이에게 실패는 아직 낯설고 두려운 단어예요. 그런데 그 실패 앞에서 괜찮아, 다시 해보자 고 말해주는 부모가 있다면 아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이제 블록이 무너져도 공이 빗나가도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줘요. 도전한 내가 자랑스러워. 그리고 매일 저녁 실패한 우리를 안아줘요. 자존감이라는 건 결국 실패해도 사랑받는 기억에서 오는 거니까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와닿았던 놀이법은 어떤 거였나요? 여러분의 실패 놀이, 공감 놀이,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누군가에는 그 댓글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